또 일부에 걸쳐 있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다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등락과 거래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은 거래 숨통을 트일 수는 있지만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단지로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로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청약에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았던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했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해 입주 안 하고 전세를 바로 내줄 수 있게 됐고 분양가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분양 관련 규제 해제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개편된 게 뭐냐면은 전매 제한이 나왔어요. 수도권 최대 원래 10년이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3년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전매를 할 수 있게끔 최대 3년 지나면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비수도권 최대 4년이라서 이랬는데 지방은 1년으로 개편합니다. 실거주 의무, 이게 되게 포인트였어요. 실거주 의무가 포인트였는데 사실 실거주 의무는 그래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최대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랬고 보통 우리가 뭐 2년 거주하고 나서 매도를 해야만 된다 뭐 이런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두 다 폐지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법안으로 했을 때에도 주택가격에 대해서 요동치는 거는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가 끝 무렵에 발표한 정책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근데도 가격은 사실은 이때가 이미 뭐 이렇게 활성화가 막 되기 거의 끝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그렇게 뭔가 어떤 큰 이벤트적으로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부동산 인생 좌우할 정도로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 키 높이기입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은 좀 끄집어 내리고 너무 싼 것들은 좀 끄집어 올려서 좀 어느 정도 만나는 시점을 찾자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은 아파트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취등록세도 다주택자들에게 1.1%를 주면서 매수세가 붙게끔 자꾸만 권장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반면에 비싼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주택자들에게 12% 취득세 과하게 막 그죠? 예, 물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취득세 이런 것들이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도 뭐 매우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했다라면 지금은 그 규제를 모두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면에 중도금 대출이고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편되는 거가 여기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문재인 정권 때였고요. 문재인 정권은 이제 진보 사상적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수 사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좌우 진영을 얘기할 때는 여기는 좌 이렇게 얘기하고 보수는 이제 우리가 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수파들은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보에서 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에 많은 것들을 다 해줄게. 우리가 컨트롤 해줄게. 대신에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돈도 주고 뭐 다 할게. 대신 뭐를 해라? 세금 많이 내.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이게 진보예요. 근데 보수는 뭐냐면 세금이고 뭐고 그냥 알아서 니들이 해. 세금 적당히 내고 니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니들끼리 싸우는 치가 박대는 간에 난 몰라 간섭 안 함. 이게 이제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은 이 보수가 되게 좀 뭐랄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제한적입니다. 진보 사상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양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뭐냐면 보시면 이거 현행 때는 뭐 10년, 4년 엄청나게 전매 제한을 되게 딱 읽기만 해도 숨통이 퍽퍽 조이고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가 개편되는 곳에 보면은 좀 3년, 1년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향후 계속해서 이제 낮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폐지시켜버렸죠? 그럼 이제 실거주 안 하고도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전매를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막 좀 자유롭게 더. 그죠? 그리고 팔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 어떤 위태료, 과태료 이런 거 없이 팔 수 있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쵸?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가 달려든다라고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매수세들이 달려들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별개입니다. 풀어준다고 매수세가 달려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이걸 풀어주면은 매수세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부터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풀어줬네. 가서 집 사봐. 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 지금 풀어줬잖아. 가서 사. 못 사지. 무서워서. 바닥에 확인 사살도 안 됐고. 그쵸?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풀지도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지. 에이 막상 정말 여러분 다주택자가 만약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뉴스에서 이렇게 정리해 준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내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 내 돈이 들어가니까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그쵸? 근데 이들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개편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전세를 채워 넣어야 돼. 다주택자들이 원하는 건 자기 집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세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 한마디로 갭으로 놓고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세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전세자들이 지금 시장이 어때요? 얼어붙었잖아. 그쵸? 근데 왜 얼어붙냐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누군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인데 금리가 내려가도 부동산은 요지부동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내가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 해서 한번 사실 봤어요. 좀 이렇게. 근데 좀 신빙성이 너무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수준 자격 미달. 예, 제가 좀 읽고 듣고 뭔가 괜찮은데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좀 생각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한테 수준이 수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준 미달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분양가 관계없이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당장 이렇게 한다 해서 집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 아파트 가서 사보라니까 분양받아. 분양가 관계없이 이제 대출해 준다니까. 중도금 대출 막 빵빵 해준다니까. 왜만 받아? 왜 안 받냐고. 못하잖아. 당장 전세를 채워놔야 되는데 전세 시장 얼어붙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금리가 높고 전세 구해 잘 봐. 전세를 구해 넣어야 돼요. 그죠? 전세를 구해 넣어야 되는데 전세를 만약 못 구하는 동안은 대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죠.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작용하죠. 첫 번째 요인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뭔가를 부동산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리가 높죠. 그다음에 얼어붙는 시장, 즉 심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도 제가 며칠 전이죠. 어제 그저께인가 제주교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줬고 다른 분들도 그걸 이제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글로 정리하니까 너무 쉬워요. 금리와 심리가 이게 같이 동반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이해되십니까? 계속 가볼까요? 또 1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자, 방금 보면은 자, 어떻대요? 이제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주택자들도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혜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혜택들이 매우 많고 이거는 제가 리얼티 부동산 수업에서도 제가 종종 가다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려요. 풀어가면서. 근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순위 청약.
이건데 이거가 이제 유주택자 즉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청약을 넣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무순위로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가 발생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바닥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무주택 청약, 이게 무순위 청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가 여러분 이제 그 원래 부동산이 하락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락하면은 뭐 발코니 확장 무료 막 이래. 원래 그래. 발코니 확장하는데 막 3,000만 원, 3,600만 원 막 이러거든. 발코니 확장 무료 막 이러고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 벤츠도 줘. 당첨해서 벤츠도 주고 막 여자들 백 사주는 건 물론이야. 샤넬 백이고 뭐 막 그냥 뭐 몰라 뭐 막 사줘 하여튼가. 당첨되면 이거 막 준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니까. 안 산다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현수막을 보면 돼. 길바닥에서. 길거리 가면 여러분이 현수막 걸려 있는 걸 잘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냐면 발코니 확장 무료, 벤츠 준다, 백 사준다 이런 말이 있냐고. 있는 경우도 있지.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인천인데 인천도 지금 막 되게 싸거든요. 인천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발코니 확장 무료 뭐 이런 말부터 해서 뭐 벤츠 준다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 아직 이 정도까지 안 나와요. 이거가 나와야만 된다. 이거가 나오면 그 선생님 매수인가요? 아니요. 근데도 매수 아니에요. 근데도 매수 아니에요. 예. 리얼티 수업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리얼티 수업 들으신 분들은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예,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는 잡아낼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사실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지? 그지? 1주택자도 대단하네.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청약도 자유로워집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유망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 얘기대로 만약에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유망단지, 그러니까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여기서 이제 입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입지가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을 말미암아서 이 지역의 상승이 어떤 예고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수성구 이런 데는 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기죠. 그 나성동인가요? 예, 나성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 뭐 이런 데가 볼 수 있겠고 강남 송파 송파가 좀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곳들 중심지 용산 뭐 이런 데들을 볼 수 있겠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단연 뭐 송도 그죠? 송도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송도가 여기서 메인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송도가 아니라요. 검단, 신도시, 인천 서구가 이제 밀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뭔가 유망단지 쏠림이 일어나는 게 여기가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건 서비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뭔가가 얘네가 입지적인 면에서 좋은 곳, 앞으로 개발 가능성 있는 곳들이 점점점 상승 궤도로 일어나면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도 있는데 수성구 말고 제가 죄송해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도시가 있죠? 아, 이름이 뭐더라? 이응자 들어가던 신도시 같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누가 알면 댓글 좀 주세요. 몇 번 갔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이번에 완성이 됐을 거예요. 이쯤 되면은. 거기가 이제 앞으로는 더 쏠림 현상이 이제 좀 발생하면서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가 이제는 변화가 되면서 바닥을 찍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지금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가 뭐 당장 눈앞에서 막 펼쳐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 반등은 어려울 듯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 전문가들이 시장 반등은 어려울 듯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리얼티는 또 반대되는 의견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23년도에 어딘가에서는 좀 괜찮은 내 집장만 하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어쩌면 괜찮은 신호탄이 어쩌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2024년도까지 좀 이렇게 그때 가면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어떤 매수 시점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것들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엄청 속도를 빨리 내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풀어주는 거를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뭐 얼마나 됐는데 3주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그죠? 막 발표하잖아 그냥. 왜 그럴까요? 24년대 총선이 있거든. 이때까지 부동산 어느 정도 숨쉬게는 해놔야 되거든. 그래야 경제가 좀 어떻게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171석을 좀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표도 가져가고 그러는 보수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버려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 놓은 상태에서 지금 규제는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와 심리라 그랬죠. 사람들의 소비 심리, 그죠?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다 준비가 돼서 막 터지기 직전이야. 이 댐으로 비유하면 이 댐이 막 터지기 직전이야. 근데 여기에서 망치로 햄머로 빵 치는 게 뻥 터지는데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야. 그 뻥이 뭐냐면 바로 금리가 되는 것이고, 이거가 이제 조그마한 구멍에서 이제 점점점 구멍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막 터져 내려오겠죠. 그게 바로 심리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셨죠? 지금 댐에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야. 그 댐 뒤에는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부동산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되지만 당장 시장 정상화나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은 정책 효과와 맞물려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는 가능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또 변수가 있어서 시장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를 맞아 이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허가구역 해제와 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와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뭐 이분 얘기 듣고선 돈 번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자, 근데 이분이 지금 맞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DSR입니다. 맞아요. 소득 대비 해주는 거거든요. 대출을. 그래서 이 DSR을 지금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 대비로 해가지고 이자 계산해가 연봉 해가지고 이자 이제 납입하시는 그걸 계산하는 건데요. 집값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이 DSR이 이게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DSR 폐지가 되는 수준이 나와야 돼. 이게 그야말로 폐지한다 그래서 제가 리얼티쌤이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DSR이 폐지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현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DSR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돼야 돼요. 엄청 많이. 거의 폐지되는 수준끝까지 간다 그랬을 때 뭔가가 좀 괜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플러스 심리는 그 뒤입니다. 이게 풀리고 나서 그 다음 금리 심리야. 알았죠? 리자 돌림이네. 금리 심리. 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가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붙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그 정도 안 붙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 정도 붙을 때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희룡 국토교통장관, 그죠? 국토교통장관이 아직까지도 집값이 여전히 높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집값을 움직인 게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예전에 올랐냐 이랬더니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땡 틀린 얘기.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저희 뭐 이분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땡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공급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리얼티 부동산 수업 들어보신 우리 제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알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죠? 절대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기초야. 이거 틀린 얘기다. 절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이제 시장으로 한번 또 돌아와 보도록 하죠. 자, 시장 볼게요. 오늘 먼저 미국 같은 경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먼저 다우지수가 어제 0.03%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요즘 다우지수가 이제 흐지부진해요. 여기서 흐지부진합니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좀 부담을 주는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지만 결국엔 응집됐다가 얘는 결국에는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하는데 다우지수나 S&P, 이 S&P는 뭐 다우에서 어차피 끄집어낸 거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매우 뭐랄까 좀 저조하고 기조도 좀 하락 기조에 아직은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S&P나 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혼동장세다. 그러나 아직은 다우지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그 정도의 어떤 그거는 없다. 여전히 기조는 살아있는 기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는요, 오늘 아침에 점프를 많이 하더니 결국에는 어제 대비 0.06%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환율은 뭐 기가 막히게 많이 떨어졌죠, 그죠? 제가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이제부터는 여기에서부터는요, 제가 볼 때는 환율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당분간은 좀 쉬었다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고요. 얘가 이제는 좀 반등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데 좀 아주 지극히 좀 좋은 반등이 한 번쯤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반등이 만약 올라온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얘는 반등 올라오더라도 뭐 예전처럼 1,400원까지 다시 올라간다? 글쎄요. 그거는 정말 좀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좀 그래도 반등은 어쨌든 올라올 거예요. 좀 올 때가 됐어요. 이제 좀 많이 빠졌고 가든 악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제 그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원유를 좀 읽어드릴게요. 원유를요. 원유를 좀 읽어드릴게요. WT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름 이러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부 텍사스유, 그 다음에 중동산 두바이유, 중동산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가 있어요. 이렇게 브렌트유,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브렌트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면은 이 서부 텍사스유 WTI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전 세계적으로 기름 쓴다 이러면 이거 써. 한 75%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서부 텍사스유 안 써. 우리나라는 중동산 두바이유 써요. 이거 비중 되게 작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씁니다. 그래서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부 텍사스 WTI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가 이게 결국에 이거랑 시세가 거의 뭐 흐름이 비슷해. 다 유가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많이 참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원유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22년도 작년이죠. 작년 6월, 7월 달에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3월 달부터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더니 4월, 5월, 6월, 7월, 8월, 뭐 7월 달, 8월 달 막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기름 넣기가 정말 살떨렸죠. 그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떨어졌죠. 경유값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휘발유도 그렇고 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휘발유도 뭐 제가 알기로 2,300원 뭐 이쯤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전 경유차거든요. 전 경유차인데요. 저는 뭐 제가 얼마에 넣었더라? 2,200원? 2,200원, 얘가 2,100원. 뭐, 경유가 더 비쌌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유가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전 경유값만 보고 다녀요. 휘발유는 안 보고 잘 그러는데, 지금 경유가 이제 그 동네에서 1,600, 어제 보니까 한 1,680원? 그저께는 뭐 1,620원? 뭐 요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좀 넣을까? 막 이러다가 귀찮다 안 넣으려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이런 60원씩이나 올랐어.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뛴 거지. 그쵸? 에이 넣을걸.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름값은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기조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기조 자체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뭐 언제 많이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뭐 운행이 많으신 분들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기름 많이 넣지 마세요. 너무 기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타고 다니다가 싸질 때마다 넣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로 돌아오죠. 코스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나게 진짜 반전의 폭등을 이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고민한 결과 바닥이다. 진짜 바닥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원칙대로라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바닥일 겁니다. 했는데 딱 장대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1월 초에는 제가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제가 딱 유튜브에서 이날 유튜브죠? 이날 유튜브가 언제예요? 찾아서 보셔도 되겠죠? 뭐 증거가 있으니까 11월 16일 날 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고요. 원칙대로라면 여기는 조정받을 겁니다. 이제부터 내려올 겁니다. 했는데 내려왔고 올라가는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거론도 안 했어요. 어차피 올라가봤자 뭐 직хан 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또 무너졌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11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월 달에는 조정이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11월 중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닥이다. 그죠? 중순 바닥이다. 바닥이 예상된다. 그리고 12월 달에 조정이 오고 그리고 나서 1월과 2월 달에 상승 기조로 갈 가능성이 지극히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마냥 치켜 올리더니 여기서 정말 단기적으로 고점입니다 했더니 딱 내려와주고요. 그리고선 제가 12월에 조정입니다 이랬더니 하루 첫날부터 12월 1일부터 정말로 이렇게 제 말을 들어주는 것 마냥 끝도 없이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잡아 빼고 윗꼬리도 없어. 이거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2월 달에 아래 꼬리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잠깐 1초라도 숨도 안 주고 그냥 잡아 뺀 겁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1월부터 1월, 2월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1월 초 어제 그저께 하고 어제 빼주는데 오늘 한 방에 다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얘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언론과 뉴스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인버스를 가지고 매수하고 있다. 인버스에 따블이고 인버스에 7천억을 묻었다.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얘네는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들이 12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9시 뉴스에 계속해서 열심히 매스컴을 통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강력하게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팔아 치우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걱정하지 마라. 외국인 형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 외국인 형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2332포인트 밑에서는 하단에서는 매수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라. 그러고 우리 주식 수업들은 방이 따로 있죠. 주식 수업들은 우리 모임들 우리 학생들 거기에서는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사서 모아라. 쫄지 마라. 우리 수강생들 대단해요. 안 쫄아요 선생님. 내가 더 초조해 보여 내가. 그죠? 그러더니 열심히 사서 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또 바닥이 확인이 사살이 되었죠. 볼까요? 오늘 개인들이 장중에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 장중에 매도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가 다시 뒤끝에서 조금 매수를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돌아섰네요. 아까 제가 오늘 너무 좀 바빴는데 오늘 좀 봤을 때는 이게 오늘 뭐 개인들이 아까 7천억인가까지 막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반면에 그 이상으로 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개인들이 좀 완만해지고 외국인들도 좀 뭐랄까요? 좀 줄였네요. 그 물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트를 제가 하루 종일 쳐다보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의 물량을요. 외국인들이 싹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조금 올라오니까 숨통 트였다 이러면서 다 던지는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정말
열심히 모아주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그 차트에서 너무 느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완전 뭐 유튜브, 뭐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얘기하다시피 계속 실시간 방송하다시피 카톡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바닥이 많이 예상되는, 이게 엄청나게 디데이가 될 수 있는, 디데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이 1월 4일이 좀 반역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야, 이게 1년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 올리면 괜찮나? 좀 더 빠졌다가 다시 올려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제 보니까, 야, 내일 올라가겠어. 바닥에 다 왔어. 이거 만약에 확 무너져, 여기서 만약에 더 무너져내린다. 그러면 정말 위기거든?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장은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예측대로라면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딱 올라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단기 예측은 틀릴 때가 있어요. 단기 예측은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3일 동안 빠졌던 거를 한 방에 다 회복했다는 게 이게 포인트야. 예. 3일 동안 빠졌다는 거를 한 방에 추월을 해버렸어요. 역전해버렸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내일 또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2주 동안 빠졌던 거가 여기 3일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가 돼버려요. 여러분. 올라올 때도 무섭게 올라오는 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언해둡니다. 나중에요. 얘가요. 장세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 뭐 4개월 만에요. 정말이지. 뭐 2500선에서 3000선까지 4개월 만에 가버려요. 놀라지 마세요. 날아간다니까 얘 그냥 샥 날아가버려요. 갈 때는. 예, 그런 장이 아마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예, 그때 개인들은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서 조금씩 사타프라타 요 짠챙이 먹고 있는 거야. 그 짠챙이나. 누군 큰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원칙대로 배운 대로 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간에 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122, 630. 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4% 넘게 올랐어요. 종합주가 지수의 더블에 거의 준하게 움직이는데요. 1.68% 올랐는데 4%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매수세가 그만큼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반면 빠질 때는요, 덜 빠졌습니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올 때 세다는 얘기죠. 이건 선물 옵션에 연동돼서 하는, ETF는 선물 옵션이 있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뭐냐면 과매도 존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갔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 못 알아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려갈 때 얘는 덜 내려가고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얘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얘가 그동안 고팠던 거지. 얘가 배고팠던 거야 그동안. 이해하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주가가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예측하는데 일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내려갈 때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4, 5일 동안 사서 모으신 분들 있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사서 모으신 분들. 뭐 빠질 때마다 모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벌써 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30선 밑에부터는 매수해라 이랬거든요. 그럼 2332선이 언제냐면 12월 20일 뭐 이쯤이었어요. 이쯤. 그렇죠? 예, 그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며칠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한 방에 거의 다 왔고요. 이분들 만약에 내일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전이에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이분들 밑에서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계속해서 여기서 사 모았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플러스가 벌써 나는 분들도 빠른 분들은 플러스가 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기 하단에서 제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물타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 해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주식방에다가도 우리 주식 수업 들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 제가 막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하시라고요.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 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서 잘하는 거 있잖아. 내려갈 때마다 물타라고. 그러니까 쌤 저 그동안요. 여기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했다가 저 계좌 더 크게 저기 손실이 큰데요. 아이고 아무 데서나 막 하니까 그러지. 이런 데서 막 물타기 해봐라. 이거 손실만 더 커지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내려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부동산 주식
사기 들으신 우리 무기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물타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요 저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전략 쓸 겁니다.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벌써 다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듣고서는 벌써 이렇게 막 다들 알아서 해. 우리 단체방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종목 상담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본인들이 알아. 이거 왜냐면 이게 갈지 안 갈지 본인들 어디가 상담을 해주고 있어. 그죠? 아 진짜로 우린 종목 상담이 없어. 다른 데 막 쌤 이거 가요 안 가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린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안 가겠네 가겠네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오히려 종목을 나한테 발표할 때마다 제가 놀래요. 이런 종목도 있네? 어디서 이런 거 찾았어? 잘 찾았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짜로. 그리고 어디 뭐 옆집 언니고 뭐 직장 상사고 다 봐주는 거야 막. 윗사람 봐주고 막 그죠? 그럼 뭐 얼마나 이쁨 받겠어. 네, 우리 수강생들이 참 정말 기특합니다. 대단하시고요.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주가가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더 상승을 갈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2330선, 2330선 고기를 이제 돌파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상승이 또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네, 맞아요. 2330선 위로만 주가가 올려다가만 놓으면 그때는 진짜 게임 끝났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더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폭락이 온다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환율도 맞추고 세종시도 맞추고 부동산을 다 거의 다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식도 상투가 봐봐. 상투 잡아내는 게 더 힘들까? 바닥 잡는 게 더 힘들까? 상투 잡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정말 3배는 더 힘들어요. 예. 근데 한번 바닥을 못 잡을까? 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잘 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1월 9일 날인가요? 예, 오픈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에서 신청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